피부 각질 때문에 검은 옷이 꺼려지신다면, 밤마다 피부에 개미가 기어가는 것처럼 간지럽다면 이 영상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분은 40년 넘게 운전대를 잡으셨던 74세 이영식 어르신입니다. 이분께서 진료실에 들어오시자마자 제게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낮에는 그나마 살만한데 희한하게 밤에 이불만 덮으면 몸이 근질근질해서 미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낮에 활동할 때는 잘 모르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밤에 자려고 따뜻한 이불 속에 쏙 들어가서 몸이 좀 노곤노곤해진다 싶으면 그때부터 등 뒤에서 정강이에서 스물스물 가려움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손이 안 닿는 등 한가운데가 가려우면 잠이고 뭐고 다 깨버리죠. 결국 어둠 속에서 효자손을 더듬더듬 찾아서 벅벅 긁어야만 속이 시원해지십니다. 이영식 어르신은 더 큰 고민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검은 양복 바지를 못 입으시겠다는 겁니다. 오랜만에 친구들 모임이 있어서 멋지게 검은 바지를 입고 나갔는데 화장실에서 보니까 바지단이란 양말 위로 하얀 가루가 수북하게 내려앉아 있더랍니다. 털어내도 계속 나오는 그 하얀 각질, 마치 비듬처럼 보여서 남들 보기에 얼마나 민망하고 위축되셨겠습니까? 제가 어르신의 바지를 걷어올려 봤습니다. 여러분이 흔히 보시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정강이 피부가 마치 가뭄든 논바닥처럼 쩍쩍 갈라져 있고 뱀 허물 벗겨지듯 하얗게 일어나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늙어서 피부에 기름기가 빠져서 그렇다며 대수롭지 않게 웃으셨지만 자세히 보니 긁은 자국을 따라 붉은 띠가 선명했고 곳곳에 딱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단순히 건조하다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이건 우리 몸을 지켜주는 성벽인 피부 장벽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논바닥이 갈라지면 그 틈으로 물이 다 빠져나가죠? 우리 피부도 똑같습니다. 갈라진 틈으로 몸속 수분은 증발해버리고 그 열린 문으로 세균이나 알레르기 물질이 제 집 드나들듯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밤마다 그렇게 참을 수 없이 가려운 겁니다. 이영식 어르신은 이 가려움 때문에 밤잠을 설치다 보니 낮에는 늘 피곤하고 짜증이 난다고 하셨습니다. 긁어서 시원한 건 딱 3초고 남는 건 쓰라림뿐이라는 말씀, 아마 겪어보신 분들은 무릎을 탁 치실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침대맡에서 효자손을 치워버릴 수 있습니다. 이영식 어르신은 딱 2주 만에 저에게 다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검은 바지 입고 다리 꼬고 앉아도 끄떡 없습니다. 무엇보다 밤에 한 번도 안 깨고 푹 자니까 살맛이 납니다. 비싼 약을 썼을까요? 아닙니다. 어르신이 그동안 피부에 좋다고 믿고 했던 행동 몇 가지만 딱 멈추고 집에 있는 아주 흔한 재료로 피부를 코팅했을 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 비법을 아주 쉽고 명쾌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병원 갈 필요 없이 오늘 밤부터 당장 집에서 따라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가려움 없는 편안한 밤, 그리고 깨끗하고 매끈한 정강이를 되찾고 싶으시다면 오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지금 혹시 무의식적으로 팔이나 다리를 긁고 계신 분이 있다면 딱 멈추시고 집중해 주세요. 이야기가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고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이영식 어르신이 제게 가장 자랑스럽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원장님, 저는 그래도 일주일에 2번은 꼭 사우나 가서 뜨끈한 물에 몸 푹 불리고 이태리 타월로 때를 빡빡 밉니다. 그래야 혈액순환도 되고 피부 숨구멍도 트이지 않겠습니까?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뜨거운 탕에 들어가서 으아 시원하다 하고 때를 국수가락처럼 밀어내야 목욕 좀 했다 싶으시죠? 그런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어르신께 딱재 잘라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
그거 목욕이 아니라 피부에 테러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이걸 멈추지 않으면 아무리 비싼 약을 발라도 피부는 밑빠진 독처럼 계속 메말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뜨거운 물과 때밀기입니다. 우리 피부 겉면에는 아주 얇은 기름막이 덮여 있습니다. 이게 우리 몸의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막아주는 뚜껑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설거지해 보셔서 아시죠? 기름기 묻은 그릇 뜨거운 물로 닦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름이 싹 녹아서 뽀드득거리죠. 그릇은 뽀드득하면 깨끗한 거지만 우리 피부가 뽀드득하면 그건 보호막이 다 녹아 없어졌다는 비상 신호입니다. 거기다가 떼수건으로 박박 문지르기까지 하십니다. 때라는 건 더러운 먼지가 아닙니다. 우리 피부를 외부 세균으로부터 지켜주는 각질층이라는 방패입니다. 젊을 때는 이 방패가 두꺼워서 좀 밀어내도 금방 다시 생기지만 70대가 넘으면 이 방패가 아주 얇고 부실해집니다. 그런데 이걸 이태리 타월로 밀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얇은 방패마저 벗겨져서 피부 속살이 공기 중에 그대로 노출되는 겁니다. 마치 지붕 없는 집에 비가 들이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영식 어르신이 사우나 다녀온 날 밤에 유독 더 미친 듯이 긁으셨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두 번째, 물기를 싹 닦고 로션 바르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샤워하고 나서 수건으로 물기를 아주 꼼꼼하게 바싹 닦아내십니다. 그러고 나서 보습제를 바르시죠?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보습제는 피부에 수분을 만들어주는 약이 아닙니다. 피부에 있는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덮어주는 뚜껑입니다. 그런데 수건으로 물기를 다 닦아버려서 피부가 바짝 말라 있는데 그 위에 뚜껑만 덮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빈 냄비 뚜껑 닫는다고 요리가 되나요? 피부가 촉촉하게 물기를 머금고 있을 때 그 물기를 가두기 위해 바르는 게 보습제입니다. 바싹 마른 몸에 바르는 로션은 그냥 옷에 묻는 기름일 뿐입니다. 세 번째, 약은 드시면서 물은 안 드시는 습관입니다. 이영식 어르신은 15년째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화장실 자주 가는 게 귀찮아서 물은 하루에 믹스커피 2잔 말고는 거의 안 드셨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고혈압 약 중에는 혈압을 낮추기 위해 몸속 수분을 소변으로 빼내는 이뇨제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은 몸에서 물을 쥐어짜서 밖으로 내보내는데 입으로는 물이 안 들어옵니다. 그럼 우리 몸은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물이 부족하다. 심장이나 뇌 같은 중요 장기를 살려야 하니까 일단 피부에 있는 물부터 끌어다 써라. 결국 피부는 생존 순위에서 밀려나서 내 몸한테 수분을 강탈당하는 겁니다. 어르신의 정강이가 논바닥처럼 갈라진 건 단순히 피부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가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뜨거운 물로 기름막 녹이고, 때 타올로 방패 벗겨내고, 마른 몸에 로션 바르고, 몸속 물까지 말라버린 상태. 이게 바로 이영식 어르신이 밤마다 피가 나도록 긁어야 했던 진짜 이유입니다. 그런데 참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젊었을 때는 똑같이 때밀기 하고 사우나 해도 피부가 반질반질했는데 왜 나이 드니까 이렇게 되는 걸까요? 단지 늙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수분 공장들이 파업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몸이 나이 들면서 겪는 피할 수 없는 변화, 그리고 왜 70대 피부는 젊은이들과 아예 체질 자체가 다른지 그 의학적인 이유를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걸 아셔야 해결책이 보입니다. 혹시 오늘 제가 말씀드린 3가지 실수 중에 어라, 저거 내 얘긴데? 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댓글에 뜨거운 물 금지라고 딱 6글자만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당장 습관을 바꾸겠다는 여러분의 다짐을 제가 응원해드리겠습니다. 아직 구독 안 누르셨다면 지금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 제가 이영식 어르신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르신, 이건 어르신 잘못이 아닙니다. 젊었을 때랑 똑같이 씻고 관리하셨는데 피부가 망가진 건 어르신의 습관이 변해서가 아니라 어르신의 몸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때를 빡빡 밀어도 며칠만 지나면 피부가 다시 보들보들해졌죠. 그건 우리 몸이 아주 튼튼한 방어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70세가 넘어가면 우리 몸속 피부 공장에는 3가지 뼈아픈 구조조정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변화는 기름 공장의 폐업입니다. 우리 피부에는 피지선이라는 작은 기름 공장이 수만 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적당히 기름을 만들어 피부 겉면을 코팅해줘야 수분이 날아가는 걸 막아주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공장들이 줄줄이 문을 닫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70대 어르신의 피지 분비량은 20대의 30% 수준밖에 안 됩니다. 쉽게 말해서 예전에는 기름을 펑펑 써서 피부를 코팅했다면 지금은 기름이 없어서 코팅은커녕 기계 돌릴 기름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니 뜨거운 물이 닿으면 그나마 남아있던 기름기마저 싹 씻겨 내려가서 피부가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변화는 물탱크에 구멍이 났다는 겁니다. 우리 피부 속에는 천연 보습인자라는 아주 기특한 녀석들이 있습니다. 이 녀석들은 스펀지처럼 물을 꽉 움켜쥐고 있는 역할을 합니다. 젊은 피부는 새 스펀지라서 물을 부으면 쫙 빨아들입니다. 하지만 늙은 피부는 햇볕에 바짝 말라 부서진 스펀지와 같습니다. 아무리 물을 들이부어도 물을 머금지 못하고 다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목욕탕에서 나오자마자 물기가 마르면 순식간에 피부가 당기고 가려운 겁니다. 잡아둘 힘이 없으니까요. 3번째 변화는 묵은 각질이 시멘트처럼 굳어진다는 겁니다. 젊은 피부는 28일마다 헌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때를 안 밀어도 알아서 각질이 떨어져 나가고 새 살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주기가 40일, 50일로 늘어납니다. 헌옷을 제때 벗지 못하니까 죽은 각질이 피부 위에 겹겹이 쌓입니다. 이게 마치 오래된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이게 왜 문제일까요? 여러분이 좋다는 로션을 발라도 이 두꺼운 각질벽에 막혀서 속으로 흡수가 안 됩니다. 겉에서만 맴돌다가 이불에 다 묻어버리는 거죠. 속은 여전히 바싹 말라 있는데 겉에만 기름칠을 하니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비밀 하나를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영식 어르신이 정강이가 유독 심하게 갈라졌던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허벅지 근육이 다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뜬금없이 무슨 근육 타령이냐고요? 여러분, 우리 몸에서 물을 가장 많이 저장하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물통인 방광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근육입니다. 근육은 우리 몸 수분의 40% 이상을 저장하는 거대한 물탱크입니다. 그런데 이영식 어르신은 은퇴 후 운동을 거의 안 하셔서 허벅지가 가늘어지셨습니다. 물탱크 크기가 반으로 줄어든 겁니다. 몸에 저장해둔 물이 없으니 조금만 건조해도 피부로 보낼 물이 부족해집니다. 즉, 근육이 없으면 피부는 만성적인 가뭄 상태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기름 공장은 문을 닫았고 스펀지는 낡아서 물을 못 잡고
피부 겉은 딱딱한 각질로 막혀 있고 몸속 물탱크인 근육마저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때를 밀고 뜨거운 물로 지지셨으니 피부가 비명을 지르는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장도 문 닫고 물탱크도 줄어든 이 상황을 70대인 우리가 되돌릴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아주 간단하고 저렴한 방법으로 인공 보호막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영식 어르신이 2주 만에 가려움증을 탈출한 비법, 집에 있는 홍시와 바세린, 그리고 약국에서 파는 5,000원짜리 연고 하나로 피부댐을 완벽하게 보수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말 돈도 거의 안 들고 효과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계속 집중해 주십시오. 물 한 잔 드시고 싶지 않으신가요? 네, 아주 좋은 신호입니다. 물 한 모금 천천히 드시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무너진 댐을 보수하고 말라버린 논바닥을 다시 옥토로 만드는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영식 어르신은 이 방법을 듣고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원장님, 그렇게 싼 걸로 그게 됩니까? 비싼 연고도 소용없었는데. 하지만 딱 3일만 해보시라고 말씀드렸고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이 비법의 핵심은 수분 샌드위치 공식입니다. 샌드위치를 만들 때 빵 사이에 재료를 넣듯이 피부에도 물과 기름을 층층이 쌓아 올리는 겁니다. 순서가 생년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방법은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만드는 천연팩입니다. 지금이 제철인 홍시와 꿀을 준비해 주세요. 홍시 반 개를 껍질을 벗겨서 으깨고 거기에 꿀 한 숟가락을 섞으세요. 홍시에는 수분이 85% 이상 들어있고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당간보다 3.8배나 많습니다. 이 베타카로틴은 딱딱해진 각질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피부 재생을 돕습니다. 꿀은 천연 보습 인자 역할을 합니다. 피부에 바르면 공기 중 수분을 끌어당겨 피부 속에 밀어 넣어줍니다. 이걸 가려운 정강이나 발 뒤꿈치에 팩하듯이 바르고 15분만 기다리세요. TV 보시면서 잠깐 하시면 됩니다. 15분 뒤에 물로 씻어내는데 여기서 정말 중요합니다. 비누 쓰지 마시고 맹물로만 살살 헹구세요. 끈적임만 없애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약국에서 파는 재료로 하는 의학적 처방입니다. 홍시가 없거나 매번 만들기 귀찮으신 분들을 위한 방법입니다. 약국에 가셔서 유레아 크림이라는 걸 달라고 하세요. 이름이 좀 생소하시죠? 유레아는 우리말로 요소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굳어버린 시멘트, 즉 두꺼운 각질을 녹여주는 특효약입니다. 가격도 5,000원 안팎으로 아주 저렴합니다. 그리고 집에 하나씩 굴러다니는 바세린을 준비하세요. 자,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이 두 가지를 바르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샤워하고 욕실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이미 늦습니다. 욕실 안에서 물기가 남아있을 때 모든 걸 끝내야 합니다. 수건으로 몸을 닦을 때 빡빡 문지르지 마시고 톡톡 두드리듯 물기를 제거하세요. 피부 표면에 물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어 촉촉한 그 상태가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이때 유레아 크림을 먼저 바릅니다. 그러면 각질이 녹으면서 수분길이 열립니다. 그 다음 바로 그 위에 바세린을 덧바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바세린을 콩알만큼만 바르지 않는 겁니다. 떡칠을 하면 이불에 다 묻고 끈적거려서 불편합니다. 새끼손가락 한 마디 정도, 즉 콩알만큼만 덜어서 손바닥으로 비벼 녹인 다음 얇은 막을 씌운다는 느낌으로 코팅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씻지 않고 남겨둔 물불기가 피부에 수분을 공급합니다. 그 다음 유레아 크림이나 홍시팩이 수분을 피부 깊숙이 끌고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바세린이 완벽한 기름막을 씌워서 수분이 날아가지 못하게 꽉 잠가버립니다.
이게 바로 완벽한 수분 샌드위치입니다. 비싼 로션 100번 바르는 것보다 이 3단계 한 번이 훨씬 강력합니다. 이영식 어르신께서는 이 방법을 아침 샤워 후 그리고 저녁 자기 전 하루 2번씩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신신당부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물 마시기입니다. 아무리 겉에서 댐을 막아도 댐 안으로 들어오는 물이 없으면 말라버리겠죠. 어르신은 화장실 가는 게 귀찮아서 물을 안 드셨지만 제가 딱 잘라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 물 안 드시면 피부는 평생 안 낫습니다. 한 번에 벌컥벌컥 드시지 마시고 종이컵 반 컵씩 생각날 때마다 자주 드세요. 그래야 화장실도 덜 가고 피부로 물이 잘 갑니다. 여러분, 돈 1,000원짜리 바세린과 집에 있는 홍시, 그리고 물 한 잔. 이것들이 여러분의 밤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꿔줄 열쇠입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오늘 밤 당장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이야기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2주를 보낸 이영식 어르신에게 어떤 변화가 찾아왔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이 건강한 피부를 평생 유지하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마지막 당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당장 약국에 가서 유레아 크림 사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혹시 이미 이렇게 드시고 계신 분이 있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실천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함께 실천하면 더 의욕이 솟을 것입니다. 여러분, 2주 뒤에 다시 진료실을 찾은 이영식 어르신의 표정은 제가 처음 뵀을 때와는 180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데 얼굴에서 윤기가 흐르고 무엇보다 그 어둡던 눈빛이 아주 맑으셨더군요. 제가 묻기도 전에 어르신이 먼저 웃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저 그 효자손 갖다 버렸습니다. 어르신은 바지단을 걷어 올려서 저에게 다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놀라웠습니다. 쩍쩍 갈라져서 피가 배어 나오던 논바닥 같던 정강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매끈하게 아물어 있었습니다. 하얗게 날리던 각질가루도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피부가 좋아진 것보다 더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르신이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선생님, 제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새벽에 한 번도 안 깨고 아침까지 푹 잤습니다. 잠을 잘 자니까 밥맛도 좋고 이제야 살 것 같습니다. 여러분, 피부가 가려운 건 단순히 긁으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밤새 긁느라 잠을 못 자면 다음날 하루를 망치게 됩니다. 피곤하고 짜증나고 입맛도 없고 그렇게 몸이 점점 약해지는 겁니다. 반대로 가려움이 사라지고 꿀잠을 자게 되면 우리 몸은 스스로 회복할 힘을 되찾습니다. 이영식 어르신이 되찾은 건 단순히 매끈한 다리가 아니라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딱 3가지로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여러분도 이영식 어르신처럼 되실 수 있습니다. 첫째 때 밀기와 뜨거운 목욕은 이제 그만하셔야 합니다. 시원한 건 잠깐이고 여러분의 피부댐을 무너뜨리는 행동입니다. 70대 피부는 아기 피부 다루듯이 살살 다뤄주세요. 둘째, 씻고 나서 물기를 다 닦지 마세요. 물기가 남아있을 때가 골든타임입니다. 그 물기 위에 유레아 크림이나 바세린을 얇게 덧발라서 수분 샌드위치를 만드세요. 비싼 약보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셋째, 목마르지 않아도 물을 드세요. 피부 겉만 막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속에서 물을 채워줘야 합니다. 약 드시는 분들은 더더욱 신경 써서 물을 드셔야 합니다. 이영식 어르신은 지금도 친구분들과 만날 때 당당하게 검은 바지를 입고 나가십니다. 더 이상 각질 때문에 눈치 보지 않고 다리를 꼬고 앉아서 이야기꽃을 피우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뜨거운 물 온도부터 조금만 낮춰보세요. 그리고 욕실에 바세린 하나만 챙겨가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밤을 편안하게 만들고 내일 아침을 개운하게 바꿀 것입니다. 피부는 우리 몸을 지키는 가장 큰 방패입니다. 이 방패가 튼튼해야 세균도 막고 바이러스도 막습니다.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저녁에는 내 몸을 위해 5분만 투자해 주세요. 혹시 주변에 밤마다 등 긁어달라는 남편분이나 다리가 거칠어서 치마 입기 싫다는 아내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사랑하는 가족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드리는 처방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은 부디 긁지 마시고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밤 보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을 위해 챙겨 드시는 그 귀한 음식이 사실은 내 몸속 장기를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는 독약일 수 있습니다. 제 진료실에는 매일 수많은 어르신들이 찾아오십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기억에 남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바로 72세 되신 김 여사님 이야기입니다. 우리 김 여사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셨습니다. 텔레비전 건강 프로그램은 본방송에 재방송까지 챙겨보시고 좋다는 건 수첩에 꼼꼼히 적어두셨다가 백화점에 가서 제일 비싸고 좋은 걸로만 사드시는 분이셨습니다. 자식들이 용돈을 드리면 옷 한 벌 안 사 입으시고 오로지 건강식품 사는 데만 쓰셨으니 그 정성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2달 전쯤이었습니다. 늘 활기차던 김 여사님이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데 얼굴빛이 꼭 흑빛빛처럼 어두우셨습니다. 제가 어디 편찮으시냐고 여쭤보니 명치 끝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하고 아침만 먹으면 속이 울렁거려서 견딜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더 걱정되는 건 혈액검사 결과였습니다. 평생 술 한 잔 입에 안 대시는 분인데 간 수치가 정상 범위를 훌쩍 넘어서 있었고 몸속 염증 수치도 위험 수준으로 치솟아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무슨 독한 약을 잘못 드셨거나 상한 음식을 드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식습관 바뀐 게 있으시냐고 꼬치꼬치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김 여사님이 아주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텔레비전에서 시키는 대로 한 죄밖에 없습니다. 혈관 청소해준다고 해서 큰맘 먹고 이태리제 최고급 올리브유를 사서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한 숟가락씩 꼬박꼬박 마셨습니다. 무려 6다달을 하루도 안 빠지고 정성껏 챙겨 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뭔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올리브유는 분명히 세계 10대 슈퍼푸드라고 불리는 좋은 식품입니다. 지중해 사람들은 이걸로 장수한다고 전 세계가 난리인데 왜 우리 김 여사님은 이 좋은 걸 드시고 간이 나빠지고 속병이 생기셨을까요? 저는 김 여사님께 혹시 드시고 계신 그 올리브유 병을 다음 진료 때 그대로 가져와 보시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김 여사님이 검은 비닐봉지에서 꺼내신 그 기름병을 보는 순간 저는 김 여사님이 왜 아프셨는지 단박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건 더 이상 우리가 아는 향긋한 올리브유가 아니었습니다. 뚜껑을 여는 순간 진동하는 냄새는 고소한 향기가 아니라 마치 오래된 페인트나 쩔어버린 튀김기름 같은 역한 냄새였습니다. 김 여사님은 그동안 혈관을 청소하는 약이라고 믿고 드셨지만 사실은 혈관 벽을 긁어내는 독을 매일 아침 빈속에 들이붓고 계셨던 겁니다. 많은 분들이 비싼 돈 주고 샀으니 당연히 몸에 좋을 거라고 믿으십니다. 유통기한이 남았으니 괜찮을 거라고 안심하십니다. 하지만 올리브유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예민하고 까다로운 녀석입니다. 보관하는 장소, 먹는 방법, 병의 색깔 하나만 잘못돼도 순식간에 독성 물질로 변해버립니다. 김 여사님이 가져오신 그 병에는 우리가 무심코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주방은 어떻습니까? 혹시 싱크대 위, 가스레인지 옆, 아니면 햇살 잘 드는 창가에 올리브유 병을 예쁘게 세워두진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김 여사님을 아프게 만든 범인은 단순히 기름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범인은 김 여사님의 주방 곳곳에 숨어 있는 3명의 암살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올리브유에 대한 환상을 깨고 진짜 약이 되게 먹는 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김 여사님의 주방에 숨어 있던 그 암살자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 몸을 살리는 진짜 올리브유는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 다음 파트에서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심상치 않다고 느끼셨다면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십시오. 댓글에 기대라고 2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힘을 내서 다음 이야기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김 여사님께 그 상해버린 기름병을 어디에 두고 드셨냐고 여쭤봤을 때 김 여사님은 휴대폰으로 주방 사진을 한 장 찍어서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사진 속 김 여사님의 주방은 너무나 깔끔하고 예뻤지만 그곳에는 올리브유를 서서히 죽이고 있었던, 그리고 김 여사님의 건강까지 위협하던 3명의 암살자가 버젓이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도 머릿속으로 여러분의 주방을 한번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내 주방에도 이 암살자들이 숨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암살자는 바로 빛이었습니다. 김 여사님 댁 주방 창가에는 예쁜 화분들이 놓여 있었고 그 바로 옆에 투명하고 커다란 올리브유 병이 햇살을 받으며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김 여사님은 그게 인테리어처럼 보기 좋아서 거기 두셨다고 해요. 게다가 밤에는 주방 형광등 불빛이 그 병을 훤히 비추고 있었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아십니까? 올리브유, 특히 최상급이라 불리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짙은 초록빛을 띠죠. 이건 올리브 열매의 엽록소 성분 때문입니다. 이 엽록소는 우리 몸에 들어가면 항산화 작용을 하는 보약이지만 병 속에 있을 때 빛을 만나면 돌변합니다. 빛을 받는 순간 엽록소가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기름을 순식간에 산화시키는 촉매제가 되어버립니다. 김 여사님은 그 귀한 기름이 예쁘다고 비달에 두셨지만 사실 그 빛이 기름을 썩게 만들고 독성 물질을 만들어내는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겁니다. 두 번째 암살자는 열기였습니다. 사진을 좀 더 자세히 보니 김 여사님이 요리하기 편하다고 가스레인지 바로 옆 양념 선반에 또 다른 올리브유 병을 올려두셨더라고요. 찌개를 끓이고 볶음 요리를 할 때마다 가스레인지의 뜨거운 열기가 고스란히 그 기름병에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올리브유는 열에 정말 약합니다. 뜨거워졌다 식었다를 반복하면 기름의 분자 구조가 깨지면서 산패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집니다. 우리가 음식을 난로 옆에 두지 않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편하다는 이유로 혹은 몰라서 가장 뜨거운 곳에 가장 신선해야 할 기름을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3번째 암살자는 바로 공기, 그리고 김 여사님의 알뜰함이었습니다. 김 여사님은 백화점 세일 때 제일 큰 1리터짜리 대용량 올리브유를 사셨다고 자랑하셨습니다. 비싼 거니까 아껴 드신다며 무려 6개월 동안이나 그 한 병을 드셨죠.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기름 뚜껑을 여는 순간 병 속으로 공기가 들어갑니다. 공기 중의 산소는 기름과 만나는 즉시 산화 반응을 시작합니다.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할 때마다 새로운 산소가 공급되고 기름은 점점 끈적해지고 독성 물질로 변해갑니다. 김 여사님처럼 큰 병을 사서 반년 넘게 드신다는 건 사실상 마지막 2-3달은 기름이 아니라
산소와 반응해 썩어버린 화학물질을 드신 거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올리브유는 식용유가 아니라 올리브라는 과일을 짠 과일 주스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사과 주스를 짜서 뚜껑 열고 햇볕 드는 창가나 뜨거운 가스불 옆에 6개월 동안 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주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곰팡이가 피고 썩어서 냄새도 못 맡게 될 겁니다. 올리브유도 똑같습니다. 다만 기름이라서 곰팡이가 눈에 안 보일 뿐 그 안에서는 이미 끔찍한 부패가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김 여사님은 건강해지려고 그 비싼 돈을 들여 주스를 사놓고는 빛과 열과 공기라는 암살자들에게 먹잇감으로 던져준 셈입니다. 그러니 그 기름이 억울해서라도 독을 뿜어내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당장 주방으로 가셔서 확인해 보세요. 혹시 투명한 병에 든 올리브유가 창가나 가스레인지 옆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까? 아깝다고 1년 넘게 쓰고 있는 대용량 기름병이 싱크대 구석에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건강을 드시는 게 아니라 내 혈관을 찌르는 무기를 드시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변해버린 올리브유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도대체 어떤 짓을 저지르는 걸까요? 왜 제가 돼지기름보다 더 독하다고 말씀드렸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이 상한 기름이 혈관 속에서 벌이는 끔찍한 테러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들으시면 아마 집에 있는 오래된 기름 당장 갖다 버리고 싶어지실 겁니다. 제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확인이라고 2글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주방을 점검했다는 신호로 알고 저는 더 중요한 다음 이야기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제가 여러분께 삼겹살 구워 먹고 나온 하얀 돼지기름 한 컵을 드시라고 하면 드시겠습니까? 아마 다들 기겁하며 도망가실 겁니다. 혈관 막힌다고요. 그런데 썩어버린 올리브유 한 컵을 드시라고 하면 냄새가 좀 나도 비싼 거니까 눈 딱 감고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오늘 의사로서 아주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라리 신선한 돼지 기름을 드시는 게 산패된 올리브유를 드시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낫습니다. 도대체 몸에 좋다는 식물성 기름이 왜 동물성 기름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되는 걸까요? 이걸 이해하셔야 여러분이 김 여사님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비밀은 바로 기름의 성격에 있습니다. 돼지기름 같은 동물성 지방은 포화지방입니다. 이건 마치 아주 단단하게 쌓아 올린 벽돌담과 같습니다. 구조가 안정적이라서 열을 가하든 공기에 노출되든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 들어오면 그냥 에너지원으로 쓰이고 맙니다. 물론 많이 먹으면 살이 찌겠지만 당장 독이 되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올리브유는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이건 벽돌담이 아니라 찰랑거리는 사슬과 같습니다. 이 유연한 구조 덕분에 우리 혈관 속을 매끄럽게 흘러다니며 찌꺼기를 청소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구조가 유연한 만큼 너무나 연약하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빛, 열, 공기 같은 암살자들을 만나면 이 사슬이 툭 끊어지면서 흉측한 괴물로 변해버립니다. 이게 바로 산패입니다. 그냥 맛만 변하는 게 아닙니다. 산패된 올리브유에서는 알데하이드와 과산화지질이라는 치명적인 독성 물질이 생성됩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쇠못이 녹슨 거 보셨죠? 산패된 기름은 우리 몸을 녹슬게 만드는 산화제입니다. 김 여사님이 매일 아침 드셨던 그 산패된 기름이 몸속으로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이 독성 물질들은 혈관을 타고 흐르면서 혈관 내벽을 사정없이 긁어댑니다.
마치 아주 미세한 유리 조각이 혈관 안쪽을 계속 찌르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혈관벽에 상처가 나겠죠? 우리 몸은 그 상처를 치료하려고 급하게 백혈구를 보내고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김 여사님의 혈액 검사에서 염증 수치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김 여사님은 혈관 청소하라고 기름을 넣어주셨지만 그 기름은 오히려 혈관에 상처를 내고 염증 범벅으로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더 심각한 건 간입니다. 우리 몸의 해독 공장인 간은 이 독성 물질이 들어오면 비상이 걸립니다. 이걸 빨리 해독해서 내보내야 하니까요. 그런데 김 여사님은 이걸 매일, 그것도 공복에 꼬박꼬박 드셨습니다. 간이 쉴 틈이 있었겠습니까? 독을 해독하느라 지치고 병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간 수치가 그렇게 나빠졌던 거죠.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산패된 불포화 지방은 세포막을 직접 공격해서 세포를 파괴하고 심지어 뇌세포까지 손상시켜 치매 위험을 높인다고 합니다. 건강해지려고 먹은 올리브유가 내 혈관을 녹슬게 하고 간을 지치게 하고 뇌세포까지 위협한다니 이것이야말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격 아니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죠? 올리브유는 양날의 검입니다. 잘 관리된 신선한 올리브유는 신의 선물이지만 관리에 실패한 썩은 올리브유는 돼지기름보다 못한, 아니 독약 그 자체입니다. 김 여사님도 이 사실을 듣고는 그 자리에서 통곡을 하셨습니다. 내 손으로 내 몸을 망쳤다면서요. 하지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님도 지금은 완전히 회복하셨으니까요. 중요한 건 지금 여러분 집에 있는 그 올리브유가 신선한 녀석인지 아니면 이미 괴물로 변해버린 녀석인지를 구별해내는 능력입니다. 전문가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기계가 없어도 됩니다. 여러분이 가진 오감만 있으면 단 10초 만에 이 기름이 약인지 독인지 판별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우리 집 냉장고 속 기름을 검증하는 절대 미각 테스트와 마트에서 절대 속지 않고 진짜 좋은 올리브유를 고르는 비법을 전수해드리겠습니다. 이 끔찍한 배신을 막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가족 건강을 지키는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코와 혀를 믿을 차례입니다. 김 여사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김 여사님이 가져오신 그 문제의 기름병 뚜껑을 열어서 김 여사님 코앞에 갖다 대드렸습니다. 그리고 냄새를 맡아보시라고 했죠. 김 여사님이 흠칫 놀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아이고 선생님, 이거 그냥 올리브유 냄새 아닌가요? 저는 원래 외국 기름은 이런 냄새가 나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기름이나 들기름의 고소한 냄새에는 아주 민감한데 올리브유 냄새에는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름이 상해서 나는 쩐내를 올리브유 특유의 향이라고 착각하고 드시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지금 당장 냉장고나 찬장에 있는 올리브유 꺼내오세요. 그리고 소주잔에 조금 따르고 손으로 잔을 감싸서 체온으로 살짝 데운 다음 코를 깊숙이 박고 냄새를 맡아보십시오. 만약 오래된 크레파스 냄새, 페인트 냄새 혹은 젖은 골판지 같은 퀴퀴한 냄새가 난다면 죄송하지만 그건 더 이상 음식이 아닙니다. 쓰레기통으로 보내셔야 합니다. 진짜 신선한 올리브유에서는 싱그러운 풀냄새, 풋사과향, 토마토 같은 과일 향이 납니다. 맡았을 때 기분이 상쾌해져야 진짜입니다. 맛도 한번 볼까요? 혀 끝에 살짝 대보세요. 상한 기름은 입안에 넣자마자 끈적하고 미끌거리는 느낌이 들고
뒷맛이 텁텁하며 불쾌합니다. 반면에 좋은 올리브유는 입안이 깔끔합니다. 그리고 삼키고 나면 목구멍 뒤쪽이 따끔하거나 매캐한 느낌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기침을 하시기도 해요. 바로 이 매운맛, 목을 찌르는 그 느낌이 올레오칸탈이라는 성분인데 이게 우리 몸의 염증을 잡아주는 천연 소염제입니다. 그러니까 올리브유를 먹고 목이 따갑다면 그건 좋은 기름을 드신 겁니다. 기침이 나오면 내 몸이 좋아하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미 상해버린 기름은 버렸다고 치고 도대체 마트에서 뭘 사야 할까요? 김 여사님이 저한테 돋보기 안경까지 고쳐 쓰시며 물어보셨습니다. 백화점 가서 제일 비싼 거 달라고 하면 되냐고요? 제가 딱 잘라 말씀드렸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가격표 보지 마시고 병 뒤에 붙은 딱지를 보셔야 합니다. 딱 3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첫째, 병의 색깔입니다.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투명한 유리병이나 플라스틱 병에 든 건 무조건 탈락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빛은 암살자라고요. 진열대에 있는 동안 형광등 불빛을 다 받아낸 기름입니다. 반드시 속이 안 보이는 짙은 갈색 병이나 녹색 병, 아니면 아예 캔에 들어있는 제품을 고르셔야 합니다. 둘째, 숫자 0.8을 기억하세요. 라벨을 꼼꼼히 보시면 산도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RCDT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기름이 얼마나 신선한지를 나타내는 성적표입니다. 국제 기준으로는 0.8% 미만이 엑스트라 버진 등급을 줍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건강을 위해 드시는 거니까 기준을 더 높이세요. 0.8은 턱걸이입니다. 0.1이나 0.이라고 적힌 제품을 찾으세요.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갓짠 주스처럼 신선하고 좋은 기름입니다. 만약 라벨에 산도 표시가 없다. 그럼 그 회사는 품질에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런 건 거르셔도 좋습니다. 셋째, 유통기한이 아니라 수확 날짜를 찾으세요. 보통 유통기한은 병에 담은 날로부터 2년까지 찍어줍니다. 그런데 2년 전에 짠 기름을 오늘 병에 담아서 팔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유통기한은 많이 남았어도 기름은 늙은 겁니다. 그래서 꼼꼼한 회사들은 언제 올리브를 수확해서 짰는지 수확 연도나 착유 일자를 적어둡니다. 2023년, 2024년 이렇게 최근 연도가 찍힌 것이 가장 좋습니다. 기름은 와인이 아닙니다. 오래 묵힐수록 좋은 게 아니라 갓 짠 참기름이 제일 고소하듯이 올리브유도 가장 최근에 짠 게 최고의 보약입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짙은 색병에 들어있고 산도는 0.1이나 0.2로 낮고 최근에 짠 기름, 이 세 박자가 맞는 놈으로 골라오시면 됩니다. 용량은요, 무조건 작은 병입니다. 250ml나 500ml. 아깝다고 큰 거 사지 마세요. 큰 거 사서 썩혀서 버리는 것보다 작은 거 사서 신선할 때 담아오는 게 훨씬 경제적이고 건강에도 이득입니다. 자, 이제 좋은 기름을 고르는 법까지 마스터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관문이 남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름을 사와도 먹는 방법이 틀리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김 여사님이 간 수치가 올라갔던 결정적인 이유, 바로 잘못된 섭취 방법 때문이었죠. 다음 마지막 파트에서는 김 여사님이 어떻게 식단을 바꿔서 건강을 되찾으셨는지, 그리고 한국 사람 밥상에 올리브유를 어떻게 활용해야 약이 되는지 그 구체적인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에 있는 올리브유병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겠다면 댓글에 점검이라고 2글자 남겨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올리브유 드시는 친구분들께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제가 꼼꼼한 여러분을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과연 우리 김 여사님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제가 알려드린 대로 실천하시고 딱 3달 뒤에 다시 병원을 찾아오셨는데요.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발걸음부터가 달랐습니다. 흑비치던 얼굴에는 혈색이 돌고 무엇보다 그 괴롭히던 속쓰림과 소화불량이
싹 사라지셨다고 합니다. 혈액 검사를 해보니 하늘 높이 치솟았던 간 수치와 염증 수치가 기적처럼 정상 범위로 뚝 떨어져 있었습니다. 도대체 석 달 동안 무슨 마법을 부리신 걸까요? 김 여사님이 하신 건 딱 두 가지였습니다. 습관을 바꾸고 보관을 바꾼 겁니다. 첫 번째, 김 여사님은 아침 공복에 기름을 들이붓던 습관을 당장 멈추셨습니다. 대신 아침 식탁에 토마토와 양배추 샐러드를 올리고 그 위에 신선한 올리브유를 드레싱처럼 뿌려 드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올리브유는 약이 아니라 식품입니다. 빈속에 생기름이 들어가면 위장은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채소나 음식과 함께 들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특히 토마토 같은 붉은색 채소에는 라이코펜이라는 지용성 영양소가 풍부한데 이게 그냥 먹으면 흡수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올리브유와 만나면 흡수율이 무려 5배나 껑충 뜁니다. 김 여사님은 올리브유를 끄는 게 아니라 올리브유가 진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멍석을 깔아주신 겁니다. 밥 비벼 드실 때 참기름 대신 한 숟가락 넣으셔도 좋고 나물 무칠 때 쓰셔도 아주 훌륭합니다. 두 번째, 보관 장소를 주방 창가에서 싱크대 하부장 깊숙한 곳으로 옮기셨습니다. 빛과 열이 닿지 않는 서늘하고 어두운 곳, 그곳이 올리브유의 집입니다. 그리고 김 여사님이 아주 중요한 팁 하나 더 실천하셨는데요. 기름을 쓰고 나면 반드시 병 입구에 묻는 기름을 키친타올로 깨끗이 닦아내고 뚜껑을 꽉 닫으셨습니다. 병 입구에 묻은 기름 찌꺼기가 산패의 주범이거든요. 그 찌꺼기가 썩으면 병 안에 있는 멀쩡한 기름까지 같이 오염시킵니다. 이걸 닦아내는 작은 습관 하나가 기름의 수명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지만 한국 사람에게는 한국의 올리브유가 있습니다. 바로 들기름입니다. 비싼 올리브유가 부담되시거나 입맛에 안 맞으시면 억지로 드실 필요 없습니다. 신선한 들기름을 드시거나 등푸른 생선을 주 2회 정도 드시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에 필요한 좋은 지방은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남들이 좋다고 무작정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내 몸과 내 형편에 맞게 드시는 것이 진짜 건강법입니다. 김 여사님이 웃으시면서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비싼 게 보약이 아니라 제대로 알고 먹는 게 진짜 보약이네요. 맞습니다. 건강은 백화점에서 비싼 돈 주고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올바른 지식으로 지키는 겁니다. 오늘 당장 주방으로 가셔서 우리 집 기름병을 한번 살펴보세요. 혹시나 병이 끈적거리지는 않는지, 뚜껑이 열려있지는 않는지, 창가에 방치되어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그 작은 확인 하나가 여러분과 가족의 혈관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김 여사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주변에 올리브유 드시는 친구분들께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신선한 기름만 드시겠다는 다짐으로 댓글에 건강이라고 2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힘차게 응원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곁을 지키는 국민주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벽 3시 또 깨셨습니까? 다시 잠들기 정말 힘들죠. 절대 나이 탓이 아닙니다. 뇌가 보내는 구조 신호입니다. 제가 만난 74세 박철수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박 어르신은 젊은 시절 40년 넘게 택시 운전대를 잡으셨던 베테랑 기사님이셨습니다. 손님이 없는 틈을 타 차 안에서 쪽잠을 자는 게 평생의 습관이 된 분이셨습니다. 은퇴만 하면 따뜻한 안방에서 원 없이 푹 잘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셨답니다. 그런데 막상 일을 그만두고 나니 오히려 잠이 달아나 버렸습니다.
밤 10시에 잠자리에 누워도 새벽 2시나 3시만 되면 어김없이 눈이 번쩍 떠진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잠을 청해보려고 뒤척이다가 결국에는 에이, 날 샜다 하고 부엌으로 나가십니다. 냉장고에서 소주 한 병을 꺼내 반병 정도 들이키고 나서야 겨우 취기에 몽롱하게 잠이 드신다고 했습니다. 박 어르신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늙으면 원래 잠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새벽잠 없는 게 노인네들 특징이라던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삽니다. 술 한 잔 마시면 그나마 잠이 오니까 그걸로 버티는 거죠. 여러분 혹시 박철수 어르신처럼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 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아주 위험한 착각입니다. 우리 몸에는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이 나옵니다. 쉽게 말해 잠을 오게 만드는 연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연료는 나이가 들수록 급격히 줄어듭니다. 연구에 따르면 20대 때 콸콸 쏟아지던 멜라토닌이 60세가 넘어가면 3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집니다. 심지어 50대 이후부터는 10년마다 10%에서 15%씩 계속 감소합니다. 그러니 밤이 되어도 뇌는 잘 준비를 하지 못합니다. 연료가 부족한 자동차가 가다가 서다를 반복하듯이 우리 수면도 뚝뚝 끊기게 됩니다. 새벽에 자꾸 깨는 것은 여러분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몸속의 수면 연료가 바닥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무서운 것은 잠을 못 자는 고통 그 자체가 아닙니다. 바로 잠이 끊어진 그 틈을 타서 우리 뇌 속에 무시무시한 쓰레기가 쌓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낮 동안 열심히 생각하고 움직이면 뇌에서는 노폐물이 나옵니다. 마치 자동차가 달리면 매연이 나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노폐물 중에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아주 독한 물질이 있습니다. 이것이 뇌세포 사이에 끈적끈적하게 달라붙으면 뇌세포를 파괴합니다. 이것이 바로 치매의 시작입니다. 건강한 뇌는 밤에 잠을 자는 동안 이 독성 쓰레기를 깨끗하게 씻어냅니다. 하지만 박철수 어르신처럼 새벽에 자꾸 깨거나 깊은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은 이 청소 작업이 중단됩니다. 쓰레기가 치워지지 않고 뇌 속에 차곡차곡 쌓이는 겁니다. 박 어르신이 잠이 안 온다고 드셨던 그 소주 한 잔이 당장은 잠을 부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뇌를 마취시켜 기절시키는 것에 불과합니다. 뇌가 청소를 하러 나올 틈도 주지 않고 강제로 문을 닫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박 어르신은 치매라는 무서운 불청객에게 대문을 활짝 열어주고 계셨던 겁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줄어든 멜라토닌을 다시 채우고 뇌 속의 청소부들을 깨워서 뇌를 20대처럼 깨끗하게 씻어내는 비결이 있습니다. 박철수 어르신도 이 방법을 실천하시고 3주 만에 소주병을 치우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고 개운해서 살 것 같다고 하십니다. 돈 한 푼 들지 않고 집에서 바로 따라할 수 있는 기적 같은 수면 비법을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뇌가 보내는 구조 신호를 무시하지 마시고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해 보십시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지키는 소중한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앞서 박철수 어르신의 새벽 기상이 단순 노화가 아닌 뇌의 구조 신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어르신이 굳게 믿고 있었던 잘못된 상식을 깨트리고 잠을 훔쳐간 진짜 범인이 누구인지 명백히 밝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밤잠을 설치는 이유 중에 가장 억울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소변 문제입니다. 박철수 어르신도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때 이렇게 하소연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전립선이 안 좋아서 자꾸 깹니다. 그래서 저녁 6시 이후에는 물 한 모금도 안 마십니다. 입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도 꼭 참는데 새벽 3시만 되면 어김없이 요의가 느껴져서 깹니다. 비뇨기과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무릎을 치며 공감하실 겁니다. 나이 들면 방광이 약해져서 깨는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계실 테니까요. 그런데 제가 박어르신께 드린 말씀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르신을 깨운 건 방광이 아닙니다. 범인은 목구멍에 숨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요? 서울대병원 등 국내 유수의 의료기관 연구에 따르면 야간 빈뇨 때문에 깬다고 생각하는 환자의 절반 이상이 사실은 수면 무호흡증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쉽게 말해 소변이 마려워서 깬 게 아니라 숨이 막혀서 깬 건데 뇌가 착각을 일으킨 겁니다. 원리는 이렇습니다. 잠을 자다가 기도가 좁아져서 숨이 컥 하고 막히면 우리 몸은 비상사태에 돌입합니다. 뇌는 산소가 부족해지니 주인을 살리기 위해 각성 신호를 보냅니다. 자율신경계가 흥분하고 심장은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 미친 듯이 펌프질을 합니다. 이때 심장에서는 압력을 낮추기 위해 이뇨 호르몬을 뿜어냅니다. 그러면 콩팥이 갑자기 일을 하면서 방광에 소변이 급속도로 찹니다. 결국 숨이 막혀서 뇌가 살려달라고 깨운 건데 여러분은 잠에서 깨는 순간 느껴지는 유의 때문에 아, 내가 또 오줌 누려고 깼구나 하고 오해하는 겁니다. 만약 코를 심하게 고시거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안이 사막처럼 바짝 말라 있다면 범인은 전립선이 아니라 수면 무호흡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걸 모르고 물만 안 드시면 혈액이 끈적해져서 오히려 뇌혈관 건강만 더 나빠집니다. 박철수 어르신을 괴롭힌 범인은 또 있었습니다. 바로 약봉투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10년 넘게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혈압약 성분 중에 베타 차단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약은 심장을 천천히 뛰게 해서 혈압을 낮추는 아주 좋은 약입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멜라토닌이 만들어지는 것까지 차단해버립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멜라토닌은 잠을 오게 하는 연료라고 말씀드렸죠? 고혈압 약이 연료 공급선을 꽉 막아버린 셈입니다. 이걸 약물 유발성 불면증이라고 합니다. 낮에 먹은 약 기운이 밤까지 남아서 잠을 방해하는 겁니다. 박 어르신은 혈압을 잡으려다가 잠을 놓치고 계셨던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혈압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처방전을 한번 확인해 보시거나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위험한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잠이 안 온다고 손쉽게 수면제를 드시는 겁니다. 박 어르신도 동네 의원에서 처방받은 수면제를 한 달 정도 드셨다고 합니다. 약을 먹으면 10분 만에 기절하듯 잠드니까 처음에는 천국이 따로 없다고 생각하셨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점심때까지 멍한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수면제는 우리 뇌를 자연스럽게 잠재우는 게 아닙니다. 야구방망이로 머리를 쳐서 기절시키는 것과 똑같습니다. 뇌의 스위치를 강제로 내리는 겁니다. 이렇게 잠들면 뇌파가 깊은 수면 단계로 내려가지 못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는 것 같지만 뇌는 밤새도록 얕은 잠에서 허우적거립니다. 피로가 전혀 풀리지 않는 가짜 잠입니다. 더 무서운 건 낙상 사고입니다. 수면제 성분은 근육을 흐물흐물하게 만듭니다. 새벽에 화장실 가려고 비몽사몽 일어나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 넘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노년의 고관절 골절은 암보다 무섭다는 말 들어보셨죠? 잠 좀 자보려다가 평생 걷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박철수 어르신은 진짜 범인이
자신의 목구멍과 매일 먹던 혈압약, 그리고 수면제였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엉뚱한 곳에서 답을 찾고 계셨던 겁니다. 원인을 알았으니 이제 해결책을 찾을 차례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뇌 속의 쓰레기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에 뇌 속에서 어떤 놀라운 청소 작업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그 청소부를 깨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비밀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우리 뇌가 보내는 경이로운 회복 시스템 이야기를 들으시면 오늘 밤 잠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오늘 내용이 충격적이셨다면 댓글에 느낌표 하나만 딱 찍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반응이 제가 더 좋은 정보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앞서 박철수 어르신의 밤잠을 망친 범인들을 잡아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토록 우리가 깊은 잠을 자야만 하는지 그 놀라운 이유를 설명해 드릴 차례입니다. 이 파트는 오늘 강연의 핵심이자 하이라이트입니다. 우리 뇌 속에서 벌어지는 신비한 청소 작업을 이해하시면 다시는 잠을 소홀히 하실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뇌는 거대한 도시와 같습니다. 마치 복잡한 서울 시내 한복판처럼 말입니다. 낮 동안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고민하는 동안 이 뇌 도시는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수만 대의 차가 뿜어내는 매연처럼 뇌세포들이 활동하면서 엄청난 양의 쓰레기를 만들어냅니다. 이 쓰레기 중에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아주 지독한 독성 물질이 있습니다. 이게 뇌에 계속 쌓이면 뇌세포를 죽이고 결국 치매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낮에는 이 쓰레기를 치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차가 쌩쌩 달리는 도로 한복판에 환경미화원들이 들어갈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쓰레기는 언제 치울까요? 바로 여러분이 깊은 잠에 빠진 그 시간입니다. 2012년 과학자들은 뇌에서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놀라운 배수관을 발견했습니다. 쉽게 말해 뇌 전용 하수구입니다. 이 시스템의 작동 원리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깊은 잠, 즉 렘 수면이 아닌 서파 수면 단계에 들어가면 뇌 속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꽉 들어차 있던 뇌세포들이 일제히 몸집을 줄입니다. 무려 60%나 수축합니다. 건물들이 뒤로 물러나면서 좁았던 골목길이 뻥 뚫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 넓어진 틈으로 뇌 척수액이라는 맑은 물이 고압 세척기처럼 콸칵 쏟아져 들어옵니다. 이 물살이 낮 동안 구석구석 쌓여있던 베타 아밀로이드 독소와 찌꺼기들을 시원하게 쓸어내려 뇌 밖으로 배출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밤의 청소부들이 하는 일입니다. 박철수 어르신이 겪었던 문제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잠을 안 잔 게 아닙니다. 쪽잠을 자거나 술 기운에 기절하듯 잤습니다. 이건 뇌 도시 입장에서 보면 통행금지가 제대로 내려지지 않은 겁니다. 차가 완전히 멈추지 않았으니 청소차가 도로에 진입을 못한 겁니다. 술을 마시고 자면 코를 골며 자는 것 같지만 뇌는 깨어있는 상태와 비슷합니다. 수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뇌를 강제로 마비시킬 뿐 자연스러운 깊은 잠의 파동을 만들지 못합니다. 결국 박 어르신의 뇌 도시는 매일 밤 쓰레기가 치워지지 않은 채 아침을 맞이했던 겁니다. 그 썩은 쓰레기 더미 속에서 기억력이 떨어지고 머리가 멍해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잠을 줄여서라도 시간을 아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아닙니다. 잠은 시간을 버리는 게 아니라 뇌를 새 곳으로 갈아 끼우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하수구가 막힌 집에서 살 수 없듯이 청소가 안 된 뇌로는 건강하게 살 수 없습니다. 박 어르신은 이 설명을 듣고 얼굴이 하얗게 질리셨습니다. 내 머릿속이 쓰레기 매립지가 되고 있었다니 정말 몰랐습니다. 라며 후회하셨습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청소부들이 일할 수 있게 길만 터주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뇌도시의 통행을 막고 청소부들을 불러낼 수 있을까요? 약도 필요 없고 큰 돈도 들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스위치를 딱 3번만 눌러주면 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박철수 어르신이 3주 동안 매일 실천해서 뇌를 대청소하고 20년 만에 개운한 아침을 맞이하게 만든 구체적인 실천법 3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밤 당장 따라하실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들입니다. 이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로 함께 가시죠. 여러분의 뇌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론은 충분합니다. 박철수 어르신이 뇌도시의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 실천했던 3가지 비법을 공개합니다. 돈 한 푼 안 들고 침대에 누워서 바로 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뇌를 대청소할 준비가 되셨다면 두 눈 크게 뜨고 집중해 주십시오. 박철수 어르신은 제가 알려드린 이 3가지를 매일 밤 의식처럼 행하셨습니다. 첫 번째 비법은 뇌의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겁니다. 여러분, 운전하다가 차를 멈추려면 어떻게 합니까? 브레이크를 밟아야죠. 우리 몸에도 흥분한 뇌를 즉시 멈추게 하는 브레이크 버튼이 있습니다. 바로 귀 뒤에 있는 풍지열입니다. 지금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손을 귀 뒤로 가져가서 귀볼 바로 뒤에 튀어나온 뼈를 찾아보세요. 그 뼈 바로 아래에 약간 오목하게 들어간 곳이 만져지실 겁니다. 거기가 바로 풍지열입니다. 이곳을 엄지손가락으로 꾹 눌러보십시오. 약간 뻐근하면서도 시원한 느낌이 드신다면 제대로 찾으신 겁니다. 자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이 풍지열을 10초 동안 지그시 눌러주십시오. 이걸 5번만 반복하세요. 이 자리를 누르면 우리 몸의 이완을 담당하는 미주신경이 자극됩니다. 마치 달리는 자동차의 시동을 끄는 것처럼 쿵쾅거리는 심장이 차분해지고 곤두선 신경이 순식간에 느슨해집니다. 박어르신은 이 지압만 해도 뒷목이 풀리면서 스르르 눈이 감긴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비법은 뇌에게 영업 종료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바로 478 호흡법입니다. 뇌는 바보라서 우리가 숨 쉬는 것만 바꿔줘도 이제 잘 시간이구나 하고 속아 넘어갑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입을 다물고 코로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십니다.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 숨을 멈추고 7초를 버팁니다. 하나, 둘, 셋, 넷, 5, 6, 7. 마지막으로 입으로 후 하고 소리내며 8초 동안 천천히 내뱉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 6, 7, 8. 이 호흡의 핵심은 8초 동안 길게 내뱉는 날숨에 있습니다. 숨을 길게 내쉬면 우리 몸의 부교감 신경이 켜집니다. 부교감 신경은 몸을 나른하게 만들고 소화를 돕고 잠을 부르는 신경입니다. 4초 마시고 7초 참고 8초 내뱉기. 이것을 딱 4세트만 하십시오. 2분도 안 걸립니다. 박 어르신은 처음에 숨 참는 게 힘들다고 하셨지만 3일 정도 하시더니 이제는 이거 하다가 중간에 잠들어 버린다고 웃으셨습니다. 세 번째 비법은 사실 밤이 아니라 아침에 하는 겁니다. 바로 멜라토닌 배달 예약하기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밤에 잠을 자게 해주는 멜라토닌 호르몬은 밤에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침에 예약 주문을 넣어야 밤에 배달이 옵니다. 그 예약 주문서가 바로 아침 햇빛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밖으로 나가서 15분만 햇빛을 쬐십시오. 빛이 눈으로 들어오면 뇌 속에 타이머가 작동합니다.
지금 주인님이 기상했구나. 그럼 지금부터 15시간 뒤에 수면 호르몬을 분비해야지 하고 예약을 걸어둡니다. 아침 7시에 산책을 하면 밤 10시에 정확히 졸음이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박철수 어르신은 이걸 몰라서 그동안 아침에 커튼 치고 늦잠을 주무셨던 겁니다. 그러니 밤에 멜라토닌이 안 나와서 잠이 안 왔던 거죠. 이제 어르신은 아침 식사 전에 무조건 동네 한 바퀴를 도십니다. 비가 오는 날이라도 나가십니다. 구름을 뚫고 들어오는 빛만으로도 충분하니까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침에는 15분 산책으로 수면 호르몬을 예약합니다. 밤에는 침대에 누워 풍지혈을 눌러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그리고 478 호흡으로 영업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 세 가지만 지키면 뇌도시는 완벽한 청소 모드로 들어갑니다. 약물도 필요 없고 돈도 안 듭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하실 수 있습니다. 박철수 어르신은 이 루틴을 지키고 나서 인생이 바뀌셨습니다. 다음 마지막 파트에서는 이 3주간의 기적 같은 변화를 통해 어르신이 어떻게 달라지셨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가져가셔야 할 마지막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세 가지 비법, 당장 오늘 밤부터 따라하실 분들은 댓글에 실천 2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다짐을 제가 응원해드리겠습니다. 박철수 어르신과 함께한 여정을 마무리하며 어르신이 겪은 놀라운 변화와 여러분을 향한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박철수 어르신이 제가 알려드린 3가지 방법을 실천하신 지 딱 3주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어르신의 얼굴은 3주 전 그분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달라져 있었습니다. 칙칙했던 안색이 맑아졌고 무엇보다 눈빛이 살아있었습니다. 어르신이 웃으며 저에게 건넨 첫 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아침 밥맛이 꿀맛입니다.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머리가 띵해서 밥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이제는 눈 뜨면 배가 고프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랑하신 게 있습니다. 경로당에서 친구분들과 장기를 두시는데 예전에는 수가 잘 안 보이고 자꾸 깜빡깜빡 하셨답니다. 그런데 요즘은 상대방 수가 훤히 보이신답니다. 머릿속에 끼어있던 안개가 걷힌 것처럼 정신이 또렷해지신 겁니다. 물론 지금도 가끔 새벽 3시에 깨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또 깼구나 하고 화를 내며 소주를 찾았지만 지금은 뇌가 잠깐 쉬는구나 하고 편안하게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침대에서 풍지혈을 꾹꾹 누르고 호흡을 가다듬으면 금세 다시 깊은 잠으로 빠져듭니다. 잠을 두려워하던 공포가 사라진 것, 이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은 죽어서 자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쁘게 사는 게 미덕인 세상에서 잠은 게으름의 상징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잠은 죽어서 쉬기 위해 자는 게 아닙니다. 내일 더 잘 살기 위해서 자는 겁니다. 우리가 잠든 그 깜깜한 밤은 뇌가 문을 닫고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움직이며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뇌를 닫고 조이고 기름칠하는 성스러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소홀히 하면 우리 뇌는 쓰레기장이 되지만 이 시간을 지켜내면 여러분의 노년은 그 어느 때보다 명석하고 활기찰 것입니다. 오늘 밤 침대에 누우시면 제 얼굴을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손을 귀 뒤로 가져가십시오. 풍지혈을 10초만 꾹 눌러주십시오. 4초 동안 숨을 마시고 7초 참고 8초 내뱉으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창문을 활짝 열고 햇빛을 맞이하십시오.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 치매라는 두려움으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박철수 어르신이 해내셨듯이 여러분도 분명히 하실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밤이 여러분의 뇌를 되살리는 첫 번째 밤입니다. 오늘 밤은 부디 깨지 않고 푹 주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침에 개운한 얼굴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